여보, 쟤 안 그러던 게 왜 저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이 나갔나?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말려봐. 초롱아,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내 목소리가 3월의 차가운 바닷바람에 갈라져 날아갔다. 그런데 초롱이는 멈추지 않았다. 방파제 끝, 사람 발길이 끊긴 낡은 창고 앞에서 철문을 물어뜯고 있었다. 철문은 소금기 먹은 녹으로 울퉁불퉁했고 자물쇠는 딱 봐도 오래 굳어 있었다. 초롱이는 컹컹 짖는 게 아니라 낮게 끙끙거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고 그 소리가 꼭 누군가를 깨우는 소리 같았다. 아니, 누군가에게 지금이라고 알리는 소리 같았다. 여보, 초롱이 왜 저래? 1년 내내 사람 피해 숨기만 하던 애가 갑자기 저러다 이빨 다 부러지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하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저러질 않았는데. 그때 초롱이가 내 발치에 뭔가를 툭 떨어뜨렸다. 바닷물에 절어 검게 변한 녹슨 열쇠 하나였다. 열쇠 머리, 반달처럼 패인 홈, 어딘가 익숙한 모양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딱 한 번 내 손바닥에 쥐어줬던 열쇠였다. 이거 아버지 열쇠네. 뭐?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그걸 당신한테 준 적이 있어? 있어. 딱 한 번. 그때는 그냥 창고 열쇠겠거니 했지. 근데 지금 이게 왜 초롱이 입에서 나오지? 준호야, 이건 네가 꼭 필요할 때만 써라. 라고 하시며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아버지가 떠난 지 1년. 근데 초롱이가 이 열쇠를 어디서 물어온 걸까? 초롱이는 내 눈치를 보지 않았다. 철문 앞에 몸을 붙이고 다시 긁고 다시 숨을 토해냈다. 나는 속으로 번뜩 생각했다. 설마 아버지가 숨겨둔 게 진짜 있었던 걸까?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초롱이가 열쇠를 물어왔는지, 초롱이가 갑자기 미친 게 아니라면 오늘은 초롱이가 기다리던 날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돼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초롱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원래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마당만 나가면 공처럼 뛰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돌아온 그날부터 마당 구석에 웅크려 멍하니 바다 쪽만 바라봤다. 형, 걔도 상실감 와. 사람처럼 울고, 사람처럼 우울해지고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 시간이라는 게 벌써 1년이다. 1년 동안 초롱이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너도 봤잖아. 여보, 초롱이 눈빛이 너무 텅 비어 있었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는 평생 몫으로 살아서 못질과 톱질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마음을 다루는 일은 늘 서툴렀다. 그래서 초롱이도 내 마음도 시간이라는 말로 덮어버렸다. 그런데 초롱이는 새벽마다 바다를 향해 울었다. 그 울음은 그리움하고는 달랐다. 어딘가를 가리키는 경고처럼 들렸다. 여보, 나 솔직히 무서웠어. 새벽에 초롱이 울음 들으면 꼭 누가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기분이었거든. 아버지가 뭐 남기고 가신 건 아닐까 싶어서. 나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무 무서웠다. 병원에도 데려가 봤다. 검사를 해도 특이사항 없음만 돌아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우울만은 아니었다. 초롱이 안에는 풀지 못한 매듭이 걸려 있는 것 같았다. 그 매듭이 지금 이 낡은 창고로 이어지는 건지. 나는 당장 창고로 가서 열쇠를 자물쇠에 갖다 댔고 너무 부식돼서 안 맞을 거라 생각했다. 예상과는 다르게 철컥 소리와 함께 바로 자물쇠가 풀렸다. 여보, 잠깐. 이거 진짜 열어도 돼? 혹시 아버지가 숨긴 게 우리한테 상처되는 거면? 나도 겁나. 근데 지금 안 열면 초롱이는 계속 이 문 앞에서 난리칠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야 하고. 철문을 밀자 소금기와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다. 안에는 낡은 어망, 깨진 통,
먼지 쌓인 낚싯대가 널려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천으로 덮어 둔 작은 철제 금고 하나가 있었다. 초롱이는 금고 앞에 앉아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마치 이거야라고 말하는 듯 했다. 금고를 본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저거 금고야? 아버지가 저런 걸 여기다 숨겨놨다고? 그러게. 근데 왜 숨겼지? 그게 더 문제야. 금고는 비밀번호 방식이었다. 숫자판을 보는 순간 동생 기태가 뒤에서 낮게 말했다. 형 진짜 여기서 뭔가 나오면 우리 가족 분위기 끝날 수도 있겠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요즘 숨 막히는데 더 큰 거 터지면 나 솔직히 무섭다. 그냥 열지 말까? 나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야. 근데 얌전하던 초롱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해. 우리가 모른 척하면 초롱이는 누굴 붙잡고 울겠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가 떠난 뒤 우리 집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 있었다. 유산으로 다툰 적은 없는데도 말수가 줄고 눈치가 늘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때 초롱이가 벽을 앞발로 긁었다. 바닷바람에 희미해진 연필 자국, 숫자가 하나 적혀 있었다. 1105,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달력이 떠올랐다. 아버지 방 달력에 11월 5일이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던 것. 그날 아버지는 바람 좀 쐬고 오와. 하고 나갔다가 옷이 흠뻑 젖어 돌아온 날, 그날 이후 기침이 시작됐으니 11월 5일? 여보, 그날 기억나? 당신이 아버지 옷 갈아입혀드리면서 왜 이렇게 젖으셨냐고 물었잖아. 기억하지? 아버지가 그냥 넘어질 뻔했다고만 했어. 그때 이상하긴 했는데 나도 더 안 물었다. 묻는 순간 아버지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나는 비밀번호인 1105를 눌렀고 금고가 열리며 이상한 냄새가 났다. 현금도 귀금속도 아니었다. 그 안엔 병원 진단서 묶음, 낡은 사진 한 장, 두꺼운 봉투 여러 개. 사진을 보는 순간 목이 막혔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젊은 여자, 그리고 초등학생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 말년에 드나들던 미정이었다. 문제는 그 사진이 가족 사진처럼 보였다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이는 말이 없었고, 기태는 먼 산만 봤다. 초롱이는 내 무릎에 턱을 올리고 숨을 골랐다. 형, 솔직히 말해. 아버지, 바람난 거야? 아니면 우리 몰래 새 가족이 있었던 거야? 기태야, 말 좀 가려서 해. 지금 아버지 얘기를 그렇게 하면 나도 알아. 나도 아버지 존경했어. 근데 형, 사진이 너무 그렇잖아. 머리가 여자 쪽으로 기대 있잖아. 이게 가족 사진이 아니라고? 기태야, 너가 지금 뱉는 그 말 나중에 네가 얼마나 후회할지 알아? 후회할 거 알아 아는데 형도 알잖아. 우리 요즘 가족끼리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산 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다들 입 닫고 그게 더 무서워서 그래. 나는 화가 나기보다 허탈했다. 아버지를 그런 쪽으로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게 이 사진과 이 금고라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준호야, 초롱이가 열쇠를 가져오는 날 열어라. 여보, 아버지가 초롱이를 시켜서라도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만든 거네. 그럼 이건 그냥 숨긴 게 아니라 언젠가는 꼭 알게 하려던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섭다. 아버지가 내 성격을 아니까, 내가 외면할 걸 아니까 초롱이를 앞세운 거겠지. 나는 봉투를 쉽게 뜯지 못했다. 이걸 여는 순간 아버지가 그리운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고 누렇게 변한 종이에 아버지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준호야, 미정이는 우리 집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미정에게 빚졌다. 그리고 나는 도윤이를 내 손으로 살리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마지막 약속을 지켜다오. 살리지 못했다. 그 문장이 내 등을 얼렸다. 도윤이는 사진 속 그 아이일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인생을 말하는 걸까? 도윤이가 누구야? 형, 우리 집에 도윤이라는 사람 있었어? 아버지 주변에 그런 이름 나는 처음 듣는데 여보, 편지 더 없어? 아버지 글씨 이거 말고 더 적힌 거 없나? 없어. 딱 저게 끝이야. 끝이 너무 잔인하지. 살리지 못했다. 딱 한 줄 남겨놓고 끝내버렸잖아. 그때 마당에서 초롱이가 다시 바다 쪽을 향해 울었다. 이번 울음은 길지 않았다. 짧고 날카롭게 마치 지금이라고 재촉하는 소리였다. 형, 나 솔직히 소름 돋아. 아버지가 진짜 뭘 숨겼다는 거잖아. 우리만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머릿속에서 1105가 계속 떠올랐다. 사고 날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숫자가 너무 또렷했다. 새벽에 아버지 방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달력을 꺼내고 낡은 수첩을 뒤졌다. 그리고 11월 5일 페이지에서 짧은 메모 하나를 찾았다. 창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들 중 두 번 통 맨 아래에 녹음기를 숨겨 두마. 만식이 이름은 절대 밖에 알리지 마. 만식. 만식, 그 방파제 근처에서 늘 어슬렁거리던 그 사람? 어촌계에서 관리인 비슷하게 일하던? 그래. 그 사람. 아버지가 왜 그 이름을 여기서 말해? 그리고 절대 이름 알리지 마 같은 말을 해? 여보, 우리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야? 이거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열쇠를 움켜쥐고 다시 창고로 달려갔다. 초롱이는 내 움직임을 보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따라 나섰다. 창고 안 낡은 플라스틱 통들이 줄지어 있었고 메모에 적힌 통 2번을 찾았다. 뚜껑을 열자 낡은 장갑과 줄, 낚싯줄이 엉켜 있었다. 그 밑을 더듬는 순간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았다. 작은 음성 녹음기였다. 여보, 그거 뭐야? 설마 아버지 목소리 남겨둔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눌렀다. 지직하고 잡음이 섞인 뒤 익숙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야, 이건 혹시라도 네가 듣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다. 그날 바다에 들어간 건 내가 선택한 일이다. 하지만 사고가 그냥 사고만은 아니었다. 만식이가 그날 방파제 쪽 줄을 건드렸고 난 그걸 봤다. 만식이가 이걸 알면 도윤이와 미정이는 평생 쫓기니까 내가 다 안고 간 거니 용서해다오. 내가 병을 얻든 욕을 먹든 그건 상관없다. 대신 마지막은 네가 지켜다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녹음이 끝나자 창고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일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가 섞였다는 뜻이었다. 여보, 아버지가 그걸 혼자 다 들고 간 거야? 우리가 모르길 바래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아버지는 늘 그랬지. 누굴 돕고도 절대 티 안 냈잖아. 근데 이번은 너무 크다. 그럼 만식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고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고 줄을 건드렸다는 거야? 지금은 몰라.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한 건 도윤이랑 미정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여보,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복수야? 신고야? 아니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사람을 지키는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도 있었고, 겁도 있었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미정 씨, 저 준호입니다. 아버지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녹음도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정적이 일어났고 그 정적이 내 심장까지 눌러왔다.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알아요. 근데 이제는 덮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얘기 좀 나눠요. 이대로는 우리도, 초롱이도 못 살아요.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서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이야기까지 꺼내게 된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초롱이가 먼저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으로 뛰어갔다. 대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오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1년 동안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초롱이가 미정 앞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든 거다. 마치 드디어 왔네라고 말하는 듯했다. 초롱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도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니? 미정은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아버님, 그날 바다에 저 대신 들어가셨어요. 대신 들어가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대신 바다에 들어간다고 그게 말이 돼요? 도윤이가 물에 빠졌어요. 제가 한눈 판 사이 손을 놓쳤어요. 그때 아버님이 뛰어들지 않았으면 우리 도윤이는. 그럼 아버님이 그날 젖어서 돌아오신 게, 네, 그날 이후 아버님이 계속 기침하셨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내가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미정 씨, 아버지가 만식이라는 이름을 남겼어요. 그날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미정 씨도 알고 있었던 거죠? 미정은 한동안 입을 못 열었다. 눈물이 맺혔다가 입술이 떨렸다가 마지막엔 고개를 푹 숙였다. 맞아요. 그날 만식 씨가 방파제 입구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어떻게 바다는 공사인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커진다고. 세상에, 사람 목숨 앞에서 책임을 따져요? 저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이가 떨어졌을 때도 만식 씨는 저한테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라고. 흙감 목숨이 중요해? 얼마짜리 공사인데 소문나면 이 공사 끝난다고. 그럼 아버님은 그걸 다 봤다는 거네. 그럼 아버님이 숨긴 게, 아버님은 제 앞에서 그러셨어요. 빼부터 빼. 하면서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후로 저한테 이 일로 네가 무너지면 그 애도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말이 편지 속 문장과 딱 맞아떨어졌다. 아버지는 구해냈다는 사실보다 그 뒤의 삶을 더 걱정했던 거다. 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고 겉면에 적힌 글씨는 도윤이에게. 봉투를 열자 서류가 쏟아졌다. 장학금 약정서, 등록금 지원 계획서, 그리고 작은 등기 서류. 아버지는 바닷가 근처 작은 상가 A칸을 마련해 두고 도윤이가 성인이 되면 미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놨다. 진짜 아버님답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미정 씨, 자격 따지자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그랬잖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라고. 근데 형, 나 솔직히 너무 화가 나. 아버지한테가 아니라 세상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오냐고? 나도 화난다. 근데 아버지가 이걸 다 들고 간 이유가 있어. 도윤이랑 미정 씨를 지키려면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해. 도윤이가 요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제가 버틸 힘이 없어서요. 집에 들어가면 도윤이가 말이 없어요. 그냥 방에만 있고 제가 미안하다 말하면 도윤이는 더 조용해져요. 그 애는 엄마를 지키느라 그런 거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되거든. 그리고 그 말 끝에 나는 비로소 퍼즐이 맞는 느낌이 들었다. 초롱이가 열쇠를 가져온 날이 왜 오늘인지. 아버님이 초롱이를 훈련시키셨어요. 창고 근처에 가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대신 그날이 오면
열쇠를 물어오게. 그날이 도윤이가 무너지려는 날이었구나. 여보, 아버님은 끝까지 사람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네. 나는 그제야 떠올렸다. 아버지가 초롱이와 산책할 때마다 꼭 방파제로만 갔던 이유. 초롱이가 특정 지점에서만 앉으면 아버지가 간식을 주며 뭔가를 가르치던 장면. 그게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끝까지 준비해 둔 거다. 사람 하나를 아니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나는 초롱이를 끌어안았다. 걔가 한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약속이 초롱이의 입을 빌려 움직인 거였다. 나는 도윤이를 불렀고 도윤이는 말이 없었다. 반항도 울음도 없었다. 대신 눈빛이 또래들과는 다르게 성숙해 있었다. 도윤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빚진 거 아니다. 우리도 너한테 빚졌다. 저는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제가 없어지면 엄마가 덜 힘들까 싶어서. 도윤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 하나 없어진다고 엄마가 편해질 것 같아. 엄마는 너 때문에 버틴 거야.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날 한눈판 바람에.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말할수록 내가 더 숨고 싶어져. 그냥 그날 얘기 나오면 숨이 막혀. 나 진짜 못난 어른이다. 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버지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형, 나도 아버지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를 제일 먼저 의심했잖아. 나 진짜 나쁜 놈인가 봐. 아버지가 평생 우리 위해 살았는데 나는 사진 한 장 보고 이상한 생각부터 떠올렸어. 기태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까지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초롱이를 앞세운 거지. 우리가 오해만 갖고 도망치지 못하게. 형,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만식 그 사람은? 경찰에 말해야 해? 아니면 그냥 아버지 뜻대로 조용히 묻어야 해? 지금 당장 누굴 잡겠다가 먼저가 아니다. 아버지가 말한 건 사람을 지켜라는 거였다. 도윤이랑 미정 씨가 무너지지 않게. 그게 먼저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무너지면 안 돼. 아버지 없이도 가족이 가족답게 살아야지. 도윤아, 이 서류들 이 인생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야. 네가 다시 학생답게 살라는 뜻이야. 학교 그만둔다는 말 오늘부로 끝이야.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근데 부탁이 있어요. 뭔데? 엄마가 죄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웃으면 저도 좀 살 것 같아요. 도윤아, 우리도 같은 마음이야. 엄마가 죄인처럼 살면 너도 죄인이 돼. 아버지가 딱 그걸 막으려고 한 거야. 그날 밤 초롱이는 1년 만에 밥그릇을 싹 비웠다. 그리고 내 발치에 몸을 기대고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여보, 초롱이 표정 좀 봐. 진짜 애가 편안해졌어? 형, 나도 이상하다. 초롱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이제야 뭔가 끝난 것 같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은 말로 약속을 하지만 어떤 약속은 말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방식으로 남는다는 걸. 아버지는 그 약속을 초롱이에게 맡겨두고 갔다. 내가 결국 도망치지 못하게. 내가 결국 품게 만들려고. 아버지의 죽음은 원통하지만 아버지의 뜻인데 어쩌겠는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만하자. 괜히 일 키우지 말자 하는 마음이 먼저 온다. 그래서 아버지의 흔적을 외면했고 초롱이의 신호도 모른 척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덮어두면 마음속에서 썩어서 결국 내 몸을 먼저 아프게 한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미안하다고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사람, 고맙다고 제대로 못 말한 사람, 혹은 꼭 확인하고 싶은 약속 하나. 오늘은 그걸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루어 둔 마음을 정리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속 약속 하나는 꼭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